유럽의 어느 회의실에서 아주 자신있게 발표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12달 안에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그 숫자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유럽에는 이름난 방산회사가 여럿 있고 공장도 여기저기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을 때 실제로 도착한 양은 계획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손을 들었던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 뒤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탄은 반도체처럼 나노 단위를 다루는 물건도 아니고 인공위성처럼 수천 명이 매달리는 물건도 아니잖아요. 강철을 깎고 화약을 채우고 뇌관을 다는 100년도 더 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대륙이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답을 알고 나면 조금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만드는 자리를 오래전에 접어두었기 때문이었어요.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유럽에서 포탄은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면 관리비가 들고 화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변하는데 쓸 일이 없어 보이는 물건에 예산을 붙이자고 말할 정치인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장이 줄었고 줄어든 공장 옆에서 화약을 다루던 사람들도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필요할 때 주문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진짜로 필요한 날이 왔을 때 주문서를 받아줄 손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화약 공장이라는 물건의 성질을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자동차 공장처럼 라인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폭발물을 다루니 부지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는 데만 여러 해가 걸리며 원료가 되는 화약 계통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짓겠다고 마음 먹어도 첫 발이 나오는 것은 한참 뒤였어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반도 한쪽 끝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포탄을 계속 만들어 왔고 만든 것을 팔지도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던 나라였어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오늘은 이 문장 하나를 들고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한국이 포탄을 계속 만들어 온 이유는 사실 자랑스러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휴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는 전제 위에서 나라가 굴러왔고 그 전제가 예산서의 한 줄로 매년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군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계산은 아주 건조합니다. 만약 다시 포성이 올렸을 때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를 숫자로 따지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면 그만큼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이 계산은 남들이 보기에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쌓아둔 것을 쓰지 않는 해가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낭비처럼 보이던 습관이 만든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창고 안에 실제로 쌓여있는 물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물량을 매년 채워넣기 위해 계속 돌아야 했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앞의 것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고 뒤의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자산이었는데 급할 때 값이 붙은 쪽은 오히려 뒤쪽이었어요. 라인이 계속 돌았다는 말의 무게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공장이 멈추면 기계만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흩어집니다. 화약을 다루는 일은 설명서만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손에 익어야 하는 일이라 그 손이 흩어지고 나면 다시 모으는데 몇 해가 걸려요. 유럽이 부딪힌 벽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도면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손이 없었어요. 한국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년 일정한 양을 만들어 창고에 넣고 오래된 것은 훈련에 쓰고 다시 새 것으로 채우는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어요. 이 순환은 뉴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일의 성공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세상이 갑자기 급해졌을 때 이 지루한 순환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재고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가용 물량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쪽이든 뜻은 같았어요. 지금 당장 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 어디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장이 나옵니다.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도 오늘 주문한 물건을 오늘 내주지는 못하지만 창고는 문만 열면 되니까요. 실제로 탄약고라는 곳을 사진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개는 산자락에 흙을 덮은 낮은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 곳에 사고가 나도 옆으로 번지지 않게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고 문은 두껍고 안은 서늘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관리 기록만 매일 한 줄씩 늘어납니다. 이런 건물이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조용함이 나중에 어떤 값으로 돌아올지는 그때 아무도 계산해 두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잠깐 그려볼게요. 자주포 한 문이 자리를 잡고 몇 분 동안 사격을 하면 트럭 한 대에 실려온 상자가 금세 비워집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오르고 빈 탄피가 발밑에 쌓이면
병사들은 다음 상자를 열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후방에서는 다시 트럭이 출발합니다. 이 소모 속도를 처음 계산해본 유럽의 실무자들이 회의실에서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자기들이 몇 달 동안 모아보낸 양이 전선에서는 며칠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과 땅 위의 소모 사이에는 그만큼 큰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럼 실제 숫자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나라마다 공개 수준이 다르고 군사 기밀에 걸린 항목도 많아서 공개된 보도와 연구소 추정치를 모아놓은 그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럽 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12개월 안에 보내겠다던 계획은 기한이 되었을 때 92만 발 남짓에 머물렀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긴 셈인데 이 수치가 공개된 뒤 유럽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미국 쪽 사정도 넉넉하진 않았는데 미 육군이 월간 생산 목표를 10만 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그전까지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쪽 숫자를 그 위에 겹쳐봤어요. 형시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은 80만 발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150만 발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고에 쌓여있는 비축량은 300만 발이 넘는 수준으로 언급되어 유럽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 보내려고 애쓰던 양이 한 나라 창고 안에 여러 배로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이 대비가 알려지자 여러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산회사는 폴란드와 대규모 탄약 공급 계약을 맺었고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물량이 오갔어요. 어느 해에는 미국이 한국에서 10만 발을 사갔고 그 다음에는 50만 발을 빌려가는 형태의 계약이 알려졌습니다.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급한 쪽에서 먼저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별다른 협상 없이 곧바로 열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군이 한국산 155mm 포탄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돌았습니다. 금액으로 4조 원대라는 숫자까지 함께 언급됐는데 대목만큼은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약 주체와 시점이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고 당사자가 공식으로 확인해준 문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시장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그 숫자를 통째로 빼더라도 방향 자체는 분명했어요. 만드는 능력보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물량이 더 비싸게 팔리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이 몰리자 만드는 쪽도 서둘렀습니다. 국내에서 탄약 생산을 맡아온 회사는 6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넣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금액만 보면 그리 큰 돈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산업에서는 설비보다 허가와 안전거리와 숙련 인력이 훨씬 어려운 조건이라 돈을 넣는다고 생산이 바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늘릴 수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라인 옆에 라인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었고 사람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하는 것과 이미 돌아가는 공장을 키우는 것은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 유럽이 처음부터 지어야 했던 것을 한국은 옆에 덧붙이기만 하면 됐어요. 폴란드 쪽 이야기도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위기의식이 가장 컸던 나라였는데 유럽 안에서는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방향을 한국 쪽으로 틀었어요. 전차와 자주포를 사면서 그 포들이 쏠 탄약까지 함께 묶었고 탄약만 따로 놓고 봐도 1,600억 원을 넘는 수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직접 보내지 않았어요. 도전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산 탄약이 흘러간 경로는 어디까지나 폴란드나 미국 같은 제3국이었고 그 나라들이 자기 재고를 앞으로 내보낸 뒤 빈자리를 한국산으로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흔히 재고 돌려막기라고 불립니다. 직접 주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전선의 물량을 늘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한국의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느냐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은 뒤에서 반대쪽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이 판 것은 무기 그 자체라기보다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당장 배에 실을 수 있다는 조건 하나가 값을 만들어냈어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아무 포탄이나 사갈 수는 없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규격을 맞춰두었기 때문에 국영과 약실과 신관 방식이 어긋나면 애써 실어온 물건이 포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규격에 맞춰 만들어 왔고 미군과 함께 쓰는 장비도 많아서 상자를 열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다기보다 오랫동안 그 규격 안에서 살아온 결과였어요. 규격은 지루한 이야기지만
급할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숫자들을 다시 한 줄로 세워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유럽이 12달을 들여 52만 발을 보냈고 한국은 평시에만 한 해 80만 발을 만들며 창고에는 300만 발 넘게 쌓아두고 있었어요. 전시로 전환하면 150만 발 이상이라는 추정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온 대륙의 공장을 끌어모아 1년 동안 해낸 일이 이쪽에서는 평상시 업무 몇 달치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대비가 알려진 뒤로 유럽 언론에서도 한국 방산이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보였어요.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왜 하필 창고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는 보통 산업의 힘을 만들어내는 속도로 재는데 이번 일에서는 그자가 잘 맞지 않았어요. 전쟁이든 재난이든 급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과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에요. 불이 난 집에 필요한 것은 소화기 공장이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소화기 한 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짓겠다고 해도 그 공장이 세워질 무렵이면 불은 이미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시장에서는 값이 이상하게 매겨집니다. 평소에는 만드는 능력이 비싸지만 팔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비싸져요. 만드는 능력은 미래의 약속이고 재고는 현재의 사실인데 판 사람에게 미래의 약속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단어가 평소에는 미움을 받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경영에서는 오랫동안 재고를 줄이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돈이 묶이고 관리비가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받아 쓰는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정답처럼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에는 조용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이 전제가 잘 맞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같은 물건을 동시에 찾는 순간 전제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재고는 낭비가 아니라 힘이 됐어요. 한국의 탄약고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어요. 줄일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지 못했고 그 줄이지 못한 것이 어느 날 값을 얻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자산은 우리가 똑똑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 못한 조건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산은 되게 오래 미움을 받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쓸일 없는 물건에 돈을 묶어둔다는 지적도 나왔을 겁니다. 그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언젠가 세상이 급해질 확률이 빠져 있었어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창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잘 안 보이는 층이 한 겹 더 깔려 있어요. 포탄은 상자에 들어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화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조금씩 변하고 습기에도 약해서 보관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표본을 꺼내 성능을 시험해야 해요. 오래된 것은 훈련해서 먼저 소모하고 그 자리를 새 것으로 채우는 순환도 계속 돌아야 합니다. 관리가 끊기면 창고 안에 쌓인 것은 자산이 아니라 오염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체계였어요. 체계는 공장보다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수십 년 돌아온 관리 습관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규격이라는 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탄은 포와 짝이 맞아야 하는 물건이라 구경만 갔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아요. 강약 조합이 다르면 사거리가 어긋나고 승관 방식이 다르면 사격 통제 장비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온 물건이 창고에서 다시 잠자는 일도 실제로 벌어졌어요. 한국산이 빨리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같은 규격 안에서 훈련하고 검증받아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표준을 쓰는 나라의 장비에 얹혀 몇십 년을 지내다 보니 상자를 열자마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라기보다 오랜 동거의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층은 사람입니다. 화약 라인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도 사고 위험 때문에 사람이 붙어 판단해야 하는 공정이 남아 있어요.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결국 증서를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유럽은 공장을 지을 돈은 있었지만 그 공장에 들어갈 손을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재고 이야기로만 정리하면 절반만 본 것이 됩니다. 창고와 라인과 규격과 사람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었고 그 묶음이 통째로 남아있던 나라가 마침 여기였던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어느 해에 예산을 아끼자며 비축량을 크게 줄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 결정을 한 사람은 그 해에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절약했다는 숫자는 바로 보이고 잃어버린 대비는 한참 뒤에야 보이니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값이 늦게 도착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대부분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비판받아요. 그런데 이 원리는 군사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염병이 번지던 시기에 값이 뛴 것도 마스크 공장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창고에 있던 마스크였습니다. 반도체가 모자라던 시기에도 새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보다 지금 출하할 수 있는 물량 한 줄이 훨씬 무겁게 읽혔어요. 사건의 모양은 전부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미련해 보이던 여유분이 급한 날에 갑자기 값을 얻는 구조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여유분이 나라의 안보 예산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아주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반대쪽을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빼놓고 끝내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소식만 이어붙이면 듣기에는 편하지만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이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회사는 전쟁 이전만 해도 구경 탄약 생산량이 연간 몇만 발 수준이었는데 태만에 100만 발이 넘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공장을 늘려왔어요. 유럽 전체를 합쳐도 한 해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못 만든다는 문장은 이제 과거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둘째로 유럽은 새 공장을 자기 땅 안에 짓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규모 탄약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금액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졌어요. 인장들이 자리를 잡으면 유럽은 더 이상 밖에서 사올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영원한 우위가 아니라 태짜리 창문에 가까웠어요. 실제로 유럽 안에는 역외 구매를 줄이자는 정치적 흐름이 꾸준히 있습니다. 자기 나라 일자리와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힘이 세요. 실제로 유럽 공동 예산으로 무기를 사들일 때 국내 생산 비율을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조건이 좋아도 앞에서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쪽 원칙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교전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다는 선을 유지해 왔는데 제3국을 거쳐 결과적으로 전선에 닿는 구조를 두고 국제적으로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이 선을 어디까지 지킬 것이냐는 판단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서 어느 쪽을 택하든 대가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창고에 있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팔린 만큼은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채우는 속도가 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대비 자체가 얇아져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근데 창고를 다시 채우는 것은 결국 공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산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잘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계약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옵션과 후속 물량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구매 이야기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어요. 어떤 매체는 계약이 이미 이뤄졌다고 썼고 어떤 매체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썼는데 이 경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사실로 굳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규모가 절반으로 줄거나 시점이 미뤄지는 일도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산업에는 오르내림이 아주 크게 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주문이 몰리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그 주문은 빠르게 식어요. 지금 늘려둔 라인이 몇 해 뒤에 무엇을 만들고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방사는 좋은 시절에 번 돈으로 조용한 시절을 버티는 산업이라 지금 실적만 보고 그 회사의 평상시 모습을 그리면 어긋나기 쉬워요. 윤리적인 부분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물건은 결국 사람을 향해 쏘는 물건이에요. 사업의 관점에서 잘 팔린다는 문장과 물건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 사이에는 아주 긴 거리가 있습니다. 전 이 거리를 지워버리고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자랑으로만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부터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아있던 준비였고 그 준비가 다른 곳의 불행 덕분에 값을 얻은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뻐할 대목과 무거워질 대목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만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평온할 때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급한 순간에 값을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값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도착한다는 사실이에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들어오는 주문의 상당 부분은 몇 해에 걸쳐 나뉘어 들어가는 계약입니다. 발표된 금액이 그 해에 다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값이 오르거나 환율이 흔들리면 그 차이는 만드는 쪽이 떠안습니다. 그러니 계약 발표를 이익 발표처럼 읽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수주를 다루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으로 주문이 몰린 이유 가운데는 값과 납기 말고 정치적인 요소도 섞여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특정 공급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래처를 나눴고, 어떤 나라는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반대로 문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물건이 좋다고 계속 팔리는 시장이 아니에요. 단계가 바뀌면 주문서도 같이 바뀌는 자리라서 호황을 실력만으로 설명하면 다음 국면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쓸모를 언제 판단해야 할까요? 창고에 쌓여있던 포탄은 어제까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급해지자 그 물건이 가장 값비싼 물건이 됐어요. 물건은 그대로였고 바뀐 것은 바깥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어제의 판단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오늘의 판단이 과한 걸까요? 이 질문을 회사와 개인에게도 그대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지금은 아무도 값을 매겨주지 않는 준비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산 심의에서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항목, 왜 하느냐는 소리를 듣는 훈련,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자격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이 값을 갖는 날은 대개 우리가 고른 날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날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남는 질문은 재고라는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재고를 줄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배워왔는데, 그 가르침은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그 전제가 흔들린 사건을 우린 최근 몇 해 사이에 여러 번 봤습니다. 마스크가 그랬고, 포체가 그랬고, 이번에는 포탄이 그랬어요. 하면 우리 각자의 살림에서 줄여야 할 재고와 남겨둬야 할 재고는 어떻게 갈라야 할까요? 이는 질문은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 나라의 불행이 산업의 기회가 되는 구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깔끔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답을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지워버리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오늘 좋은 소식만 담지 않으려고 반대쪽도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이미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자기 땅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구매를 줄이자는 흐름도 있어요. 삶의 자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실용적인 결론이 아닐까요?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나 어떤 회사를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예전에 그의 실적표부터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곳이 위기가 왔을 때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됐어요. 버틸 수 있는 날짜는 평소에는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급한 날이 오면 그 날짜가 그 조직의 진짜 실력으로 드러나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그 날짜를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늘려온 기록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대비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 것에서 비쌌던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만두지 않는 인내였어요. 효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조직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어갈까요? 그 힘이 결국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흔들리면 예산은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춰섰던 장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해 담당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지도를 펼쳤다는 대목이었어요. 그이 찾은 것은 가장 좋은 포탄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문을 열 수 있는 창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늘 더 좋은 것을 만들면 이긴다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쪽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규칙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급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편한 시절에 남겨둔 것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창고는 공장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방산 소식을 보시게 되면 계약 금액 옆에 한 줄을 같이 봐주세요. 이 물량이 새로 만들어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창고에 있던 것을 내주는 것인지를요. 그 한 줄이 그라가 얼마나 오래 준비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문장을 하나 챙겨가시겠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